네, 최근 소비자 물가가 다소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도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를 대로 오른 외식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시간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동기 대비 4.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세는 좀 둔화를 했는데 네. 근데 외식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데 네. 품목별로 일단 얼마만큼 오른 건지부터 짚어보죠. 일단 뭐 그 외식 물가 쪽은 개인 서비스 중에 이제 외식 서비스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그 예. 품목을 보면 한 40개 정도가 이제 잡혀 있는데요. 네네. 그중에 한두 개 빼놓고는 다 올랐습니다. 보통 오름폭이 한 뭐 10% 이상씩 다 올랐고요. 엄청 오른 거죠. 예, 그래서 예. 거의 상당히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외식 물가 상승률이 장기간 더 위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당연히 원인은 그동안에 좀 뭐 국제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재료비 자체가 오른 부분도 있고 재료비가 올라서.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외식이라는 게 개인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역시 그쪽에 뭐 인건비 부담, 재료비 부담해서 어, 또 이제 최근에 우리 전기수도 가스 요금은 동결됐지만 그것도 작년에 많이 많이 올랐죠.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합하다 보니까 어. 외식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또 감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급등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먹거리 물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국제 유가 오르면 먹거리가 오른다. 이거 이제 뭐 직접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우리 이제 먹거리라는 거는 바로 이제 그뭐 농장이나 바다에서 수확해온 어떤 새로운 신선식품 이런 예.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가공식품이거든요. 그렇죠. 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기는 하지만 이거는 공산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어갈 거고 어, 또 연료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아무래도 그런 생산 비용이 올라가는 건 분명하죠. 분명한데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경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2020년은 괜찮았는데 2021년부터 이제 유가가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이 따라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농산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사람이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농기계라든가 이것도 분명히 유가의 영향을 받는 거죠. 연료를 그렇죠. 써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을 기계를 돌려야 거쳐서 되니까. 예. 간접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근데 당장은 이제 국제 유가가 최근에 이제 좀 오르긴 했지만 오펙 플러스의 감산으로 그게 과연 그런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 가공식품까지 올 건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오른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 그 1% 초반대 저성장에 그칠 거다. 이 해외 투자은행 IB의 전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도요 잠재 성장률이 2%대 복귀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저희가 꾸준히 이 시간 통해 짚어오긴 했습니다만 대외 의존도 모두 무역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건지 유독 우리 경제에 대해서 좀 박하게 평가하는 이유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그 아이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제가 알기로도 몇십 개 있는데 그중에 한 8개 정도를 뽑아서 이제 평균을 해봤더니 올해 성장률 한 1.1% 정도. 예. 그러니까 1.1%면 우리 국내의 기관들이 한 1%대 후반 정도를 보거든요. 한 예. 1.6, 7, 8 요 정도 보는데 상당히 좀 편차가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이비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어떤 보고서를 내놓는 게 아니고 숫자만 바꾼 거라 과연 어떤 이유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지난 IMF나 OECD 전망, IMF가 1월 달에 전망한 거 예. 그리고 OECD 2월 달에 전망한 그 보고서의 전반적인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높였어요. 그러면서 근거로 두는 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 게 세계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대만 빼놓고는 거의 2등 가장 많거든요. 예. 그럼 한국 경제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아이비들 전망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이상한데 그 IMF와 OECD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유독 한국 경제 성장률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하향 조정한 국가들이 몇 개국이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보면 가계 부채가 많은 국가들을 좀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가 넘어가는데 대부분의 우리 알만한 선진국이나 뭐 중진국들은 한 70에서 80%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면 아마 그런 게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고 예.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아마 한국 경제에 대해서 더 크게 본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글로벌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경제의 동력이었던 제가 아까도 뭐 잠시 짚어드렸습니다만 수출은 둔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성장률이 이 부분 때문에 무역 수지 때문에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고 또 반등의 모멘텀은 좀 있을 수 없는 것일까 네.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가 작년부터 이제 작년 아마 뭐 한 3분기 말 4분기부터 이제 무역 적자 지속이 됐는데 작년에 무역 적자는 원인이 그냥 수입이 많아서 뭐 유가가 높기 때문에 뭐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 수입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 무역 적자가 됐는데 올해 3월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수입은 원자재 쪽에서는 오히려 플러스 10억 달러가 흑자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월만 놓고 보면 1년 전에 비해서. 근데 수출에서 한 60에서 70억 달러가 1년 전 대비 내려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무역 적자의 원인은 사실 원자재 쪽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수출입니다. 수출 근데 우리 쪽이군요.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중국 쪽,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저희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홍콩 포함해서. 대만이 전체에서 전체 수출에서 25%. 대만이 전체 수출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한 40% 됩니다. 아, 거의 더 많군요. 예, 거기는 더 많은데 우리가 아마 2, 3등을 다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아직 뭐 리오프닝을 작년 12월에 했지만 1, 2월 달에 중국의 어떤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짚어 보면 상당히 계속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2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최근까지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증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본격화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대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상당히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품목별로는 이제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적자 얘기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수출이 워낙 안 좋습니다. 단가가 워낙 떨어졌고, 근데 이것도 사실 그 중국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반도체 수출의 한 40% 가까이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그러니까 중국 수요의 문제인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한 20% 정도 차지하니까요.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좋을 리는 없고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관건은 그러면 이제 중국 경제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중국 쪽 수출이 늘어나는가 관건인데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아마 빨라야 뭐 여름쯤 그쯤에 이제 수출이 좀 경기에 반등의 모멘텀을 가지고 수출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제 무역 적자도 이제 해소될 것 같은 바닥을 찍는 시점은 여름쯤일 여름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건 뭐냐면 아까 이제 리오프닝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수출을 그러니까 수입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만드는 것을 중국 내에서도 이제 자급자족이 가능한 부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대체가 거기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겹치게 된다. 그래서 그 뭐 그런 수출이 조금 저조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일단은 그 중국 시장 내에서 중국 기업들하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을 붙었을 때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많이 쫓아와서 한국산 제품을 안 사고 자국산 제품을 그렇죠. 산다. 이런 업종이 이제 디스플레이하고 철강화학은 그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맞는데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 좀 첨단 쪽은 아직은 중국 아직은 기업들이 좀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불과 1, 2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을 리는 없죠. 예,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갑자기 1년 사이에 확 늘어서 한국산 제품이 안 팔린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뭐 10년, 20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자라오고 있던 거군요. 예, 그러니까 뭐 늘었긴 늘었을 겁니다. 그 자국산으로 중국 내에서 자국 기업들의 제품을 사는 게. 근데 최근에 무역 적자라든가 중국으로 수출 안 되는 주된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해외 투자은행들이 올해 우리 경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3.2%로 떨어진 뒤에 내년에는 이제 1.9%로 하락을 해서 한국은행의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 목표치죠. 2%를 하회할 거다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대로라면 한국은행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느냐? 이 전망이
뭐 분석이 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물가 아까 경제 성장률은 제가 좀 아이비들 전망치에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아이비들 8개 주에 보면 노무라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거기 마이너스를 더 예, 약하잖아요. 예. 좀 약간의 오버한 느낌이 있고요. 아, 그건요? 예, 성장률은 어. 그거보다는 좀 높게 나올 것 같은데 물가는 아이비들 전망치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0.9%포인트가 이제 전기 수도 같습니다. 이게 이제 2분기에 동결을 하는 거죠. 동결을 하면 이게 기여율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4.2 중에 0.9면 뭐 좀 많이 잡으면 25% 정도가 전기수도가스 요금 때문이었거든요, 3월에. 근데 2분기에 동결이 들어갔으면 2분기에는 3%대가 분명히 나옵니다. 어느 달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추세고 기존의 어떤 그 원자재 가격 빠지는 추세까지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2%대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요. 예,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한 해는 물가 안정 목표가 한 2.0%니까 그런 추세면 내년에 넘어가면은 한 해는 물가 안정 목표로 내려갈 수 있고 그러면 금리를 하반기쯤에는 인하 기조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해봅니다. 근데 예상 저희가 항상 보면은 연동되는 게 지금도 미국 금리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 전제 조건은 미국도 멈춤이 인상이 멈춤이 돼야 되고 네. 뭐 인하 기조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긴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은 지금 5.0이죠. 그렇잖아요. 5.0인데 지금 다음번에 이제 아마 5월 2일인가 3일인가 있는데 예. 그때 그 시장의 예측치를 보면 동결이 더 많아요.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올릴 것 같아요, 저는. 올릴 것 같습니까? 예, 동결이 많다는 게 아주 큰 차이로 동결이 많은 건 아니고요. 0.2 올리는 거와 동결이면 동결이 조금 많은 건데 그게 아마 가장 상단이지 않을까 싶고요. 예. 미국도 이제 어제 오늘 나온 고용 지표 보면 상당히 안 좋아졌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아마 5.25 정도에서 멈출 것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FOMC에서 금리 결정하는 거를 이제 페드워치라는 데서 예상을 예측하잖아요. 하는데 네네. 올해 12월 말에 어떻게 될 거냐는 예상도 나와요. 예상도 나오는데 가장 많은 확률이 0.5%포인트 인하입니다. 내린다. 예, 현재 5.0보다. 그래서 근데 민간의 시각이 항상 맞을 수는 없죠. 맞을 수는 기대감인 없는데 거니까요, 그죠? 예. 민간들이 되게 좀 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 말에 보면 5.25 이상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뭐 0.5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제 그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연준이 그런 식으로 하반기에 좀 내려가는 분위기만 보이면 한국은행은 좀 먼저 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국은행이 먼저 올렸어요. 미국보다. 그러면 이제 먼저 내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또 최근에 물가 상승률도 거의 3%대로 내려가는 분위기고 그냥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조금 좀 금리가 하향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 궁금한 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리는 게 좋으니까 네. 그렇게 강한 기대감이 그렇게 페드워치 같은 데서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오펙 플러스 계속 뭐 감산한다고 그러고 요인 자체는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 바람대로 갈 것인가 또 하지만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테니 미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맞춰서 갈 것인가 그게 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미 연준의 FOMC 특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고집이 되게 세요. 제가 보기엔. 세잖아요. 예. 생각을 깨고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고 연말까지 안 내릴 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네네. 근데 연준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미국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 독립적인 통화 정책. 우리나라도 예. 마찬가지죠. 예. 한국은행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 독립적인 통화 정책이지만 독립이란 게 행정부에 대해서 독립이지 여론에 대해서 독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나 언론에서 계속 미국도 고금리를 지속하면 분명히 십자포화를 때릴 거고 그걸 버틸 수 있는가? 버틸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인간인지라 쉽지는 않을 거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저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거다 얘기하셨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예. 흐름을 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뭐 3대 기술이라든가 여러 한 서너 개 정도의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셨는데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민자 투자 유치거든요. 근데 올해 중에 민자 투자 유치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올해 중에 어렵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왜냐하면 자기를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재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고 이런 정책이 통하려면은 뭐 시중금리가 좀 더 떨어져야 그리고 자금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자금 시장 경색이 좀 풀려야 안정세를 좀 보여야 되는 예, 거군요. 그래야 정부의 어떤 목표로 하는 그런 정책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일기 지금까지 주원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